자, 1교시에 배운 거는 뭐 복수 좀 해보셨나요? 네? 뭐 어제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빠서 조금 지나면 아마 이 가정사를 다 꿰뚫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집 남편 성격이 어떻다는 둥 뭐 이런 거 참.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말이죠. 이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반이 있으면 이 반에 동반 합격자가 많아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노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죠?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반 정도만 야, 날 이렇게 추운데 뭐 저기야 우리가 따뜻한 데 가가지고 뭐 보림료라도 한잔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 날도 좋은데 가가지고 바람 좀 쐬자 뭐 이러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몇 사람이 공부를 주도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혼자 가기도 뻘쭘하고 나만 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반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동차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동차합격자가 혼자밖에 없으면 그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해마다 보면 이 학원가의 전통이 작년 이제 올해 시험 합격자들 있죠. 내년에 이제 한 여름에 복날이라든가 뭐 100일 남겨놓으면은 후학들을 위해서 뭐 수박이라든가 뭐를 떡이라든가 이걸 싸갖고 와야 되는데 합격자가 많아야 뭐 나눠서 들고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만 합격하면 그거 언제 어떻게 다 들고 오겠어요. 입에 물고 올 수도 없고. 그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같은 기수의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그게 또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도 되고. 예? 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이거.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거. 조금 지나면 실감이 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내가 이 시험에 도전을 했을까? 그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하는 시기도 도래해요. 그죠? 시험이 임박하기 시작하면.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깥 양반들은 노후 대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직장을 가게 되면 동료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요. 드디어 시작이 됐어. 뭐가? 노후 대비가. 그래서 내년 11월이면 결정이 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5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속성이 있어요. 요 속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요. 이 토지의 본질적인 어떤 성질을 거기 보시면은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는 속성을 자연과 환경, 공간, 위치, 생산 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뭐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다 이제 해놓은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학자가 요거를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자연이라는 것도 있고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위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만 상징적인 거를 언급을 해놨는데 요 중에서 시험상에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재는 자연이 있고 공간이 있고 위치가 있고 환경 뭐 이런 식으로 4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상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건 요거 2 정도밖에 없어요. 공간하고 위치 개념만. 그래서 자 일단 토지를요.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은 얘는 자연물이다라고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뭐 기상상태 있죠. 뭐 기후 뭐 이런 거랑 어우러져 가지고 이 토지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자연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얘가 자연물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생산 요소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어떤 역할, 생산 요소로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조금 아까 배우셨지만 우리가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토지 공급량의 한정성 때문에 경제 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을 우리가 쉽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이용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서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것이 특히 강조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라는 자체가 자연물이었잖아요. 근데 소유관계의 변화로 사유화가 됐잖아요. 그죠? 사유가 되다 보니까 그 사용에 있어도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꾸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하더라. 네, 이런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의 공간의 의의라는 건요. 얘는 삼천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간은 이게 삼천 공간이자 무슨 공간? 예, 입체 공간을 얘기를 해요.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수평이고요. 공중. 그 다음에 지하. 그래서 이 공간 전체를 우리가 삼천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특히 도시적에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죠. 공간에 대한 거.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나 투자나 개발이라는 것은 몇 차원 공간을 중심으로 3차원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있죠. 농업활동이 주로 이었을 때는 소유권이라든가 재산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거는 이 수평 공간에 국한했을 거예요. 그죠? 농사 지을 때는 뭐 상부나 지하는 우리가 크게 활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 공간도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는 재산권이라든가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는 어디에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삼천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 이런 문제 아시죠? 예, 그런 문제 걸리면 개인 간에 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경계에 대한 것도 여기만 뚜렷해요. 어디만? 수평만.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 특히 지하 공간에는 뭐가 매장이 돼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 털을 파거나 뭐 기초공사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나오는 경우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하 공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연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하에서 우리가 기초공사하다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유적이나 유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국가 소유예요. 그죠? 개인 소유 땅에서 나오면 발굴 비용은 소유자가 내야 돼요. 발굴 비용은 소유자가 내야 되고 유물하고 유적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행 법률이 그런 거예요. 이건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법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구 쪽에서 살던 분이 경주에 가서 한정식집을 하려고 주택을 매입을 한 거예요. 한옥주택을. 그러면 약간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좀 팠는데 유물이 나온 거예요. 삼국시대에. 유물이 나왔으니까 국민된 도의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신고하니까 일단 공사 스톱. 여기가 유적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발굴 비용이 한 7천 정도 발생했는데 그걸 그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근데 그 서울에 가면은 저기 서울 지역에 그 풍납동에 가면 몽천토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그게 저기 아파트 조합에서 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하다가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거기 발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돼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반발한 거예요.
무슨 이런 놈의 법이 다 있어. 그래갖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는지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그 지역의 발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진행이 된 거예요.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발굴이 다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재 법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를 우리가 얘기하더라. 근데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의 고층화 등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것들이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뭐 이런 거예요. 정부가 토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보전 지역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버리고요. 여기는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재산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를 발급해 주냐면 개발권이라는 걸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상부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면적만큼 개발권을 발급해 주고 요거를 개발 지역 내에서 자기가 개발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개발 지역 내의 개발업자에게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해 주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 제도예요. 그러면 원래 개발 지역에서는 5층 이상은 그 이상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를 사들이면 개발권을 사들이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왜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냐면요. 뒤에 정책을 가게 되면 개발권 양도제가 이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에 연결해서 해서 거기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도 이제 거기 가면 선생님 한번 또 물어봐요. 개발권 양도제 한번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들은 채 하죠. 그러면 이제 자 페이지를 58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가보면 개발권 양도제 그래갖고 간략하게 뭐라고 또 써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소유권이 미칠 때 어디를 얘기하냐면 공간적인 범위를 얘기할 때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돼요. 지표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고 뭐가 있다. 예, 공중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누는 이 공간적인 범위는요. 이게 영미법에서 분류한 거예요. 예. 여기 지표권은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표상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이 지표상에 물에 관한 권리가 주어져요. 그죠? 자, 그럴 때 요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게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용수권이다 뭐 이렇게 표기된 교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요. 예, 거기 하단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유역주의하고 무슨 주의로 나눌 수 있다. 선용주의로. 근데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쓴대요? 유역주의 쓴다고 돼 있죠. 거기 습윤지역이라고 해놨죠. 근데 안 해오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요로 수로 주변에 요렇게 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유역주의라는 거는 요 수로의 물을 골고루 요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예요. 그럼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은 물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용주의라는 건요. 먼저 온 사람이 우선 사용하게끔 주는 제도예요. 근데 왜 먼저 온 사람이 우선 사용하게끔 주냐면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만약에 이쪽에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쪽으로 수로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선용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오잖아요. 그 무슨 주의 쓰겠어요? 유역주의 쓰는 거죠. 유역주의. 그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겠어요? 어?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선용주의가 합리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쪽지 시험 했을 때, 그렇죠? 나중에 쪽지 시험 볼 때 3번 문제로 줄 거예요. 3번 문제. 답이 홀수에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때 꼭 맞춰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표관에 관한 부분에서는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쓰더라? 예, 유역주의 쓰더라. 그런 건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하권 있죠? 지하권. 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구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게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요, 나라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여기는 광업법에 기초해서 여기는 광업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권리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하에서 유물이든 유적이든 석유 이런 게 터지면은 국가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는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인정해 줘요. 개인 소유 땅에서도 석유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텍사스라는 주 있죠. 거기가 유전지대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 대통령 가문이 있죠. 부시 가문. 그 사람들이 텍사스 재벌이에요. 텍사스에 유전이 관련된 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저기 그 우리나라 현재 아마 추신 선수가 뛰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미국의 프로야구 그 팀이 있어요. 그 구단을 소유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안이죠. 기본적으로. 뭐 정치하려고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요게 시험에서 한 2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문제로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2번 지문에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시 조례 기준하게 되면요. 일단 일정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표상의 어떤 이제 권리를 어떤 이제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서울시 조례에서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걸 한계심도라고 그래요.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있죠. 그 깊이를 한계심도라고 그러고요.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하다 보면은 밑에 지하 공간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하 공간을 파는 과정에서 지표상의 건물의 어떤 이제 기초라든가 뭐 균열 이런 등의 이제 부작용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면 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을 개통을 시킬 때요. 그 지하철 9호선이 그 반포 일대를 지나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 주민에게 한 150억인가 얼마를 보상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상 기준이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요즘 들리는 게 그 도심 쪽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지하? 앞으로 지하 공간의 활용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면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 있죠? 예, 홍콩의 그 부동산 가격이 살인적이잖아요. 그죠? 걔네가 아마 10평 미만의 아파트인데 그게 13억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도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섬이니까. 그래서 걔네가 지금 추진하는 게 지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택지화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주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수도권에서부터 이제 서울 도심까지 오는 지하철 있죠. 예,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뭐 고속철 있죠. 그래서 광해 급행열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지하 40m 이하 깊이로 파고 들어오게 되면요. 예, 그러면은 추진하는 게 이거예요. 그 광역 급행열차를 만들 때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서 그러면 이 보상 문제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미치는 토지소유권자의 그 권리 있죠. 예, 권리는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요. 공적인 공중권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미치는 권리를 무한대로 인정해 주진 않죠. 그죠? 뭐가 존재하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거지만 이해해 주고요.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다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항공로 있죠. 예, 비행기가 다니는 예, 그런 항공로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무한대로 인정해 주면 문제 심각해지죠. 그렇잖아요.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위에서 카드 던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는 적정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표권에서는 우리나라 못 쓰고 있다, 유역주의, 그죠? 제약권에서는 미채굴, 광물 등에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정도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 59페이지 하단에 가면 위치. 자, 위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적 위치가 있고 무슨 위치가 있어요? 네, 상대적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적 위치 있죠? 요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리적 위치를. 그죠? 근데 지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전혀 변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 있죠? 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물론 경제적 위치 안에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어느 게? 어느 게? 그렇죠. 둘 다. 둘 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가시면은 이제 60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 위치와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있죠. 농사 지을 때 토지의 위치의 가치 있죠. 네, 위치의 가치를 농사 지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겠어요?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게 비옥도예요, 비옥도.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옛날에 보면 왜 문전옥답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거주하는데 그 앞에 땅이 있는데 기름진 땅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이동거리도 최소화하면서도 쌀도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 비옥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뭐가? 지금 선생이 여기다가 제목을 위치하고 뭐라고 쓰고 접근성이라고 쓰고 일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접근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거기 도달하기가 용이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역을 중심으로는 역세권이라는 상권이 발달돼 있죠. 거기 왜 그렇게 상점이나 상권이 발달돼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우리나라 이 기업 대기업 중에서 보면요. 매년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죠. 교통혼잡이나 이런 거 유발하면은 교통유발 이 부담금 이런 걸 내야 돼요.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누구겠어요?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네? 유통과 관련돼 있어요. 유통. 여러분들 가서 물건을 사러 간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L로 시작되는데요. L로.
실명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전국에 매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가만히 보면 거의 역사를 끼고 있어요. 여기에서 출입문이 다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전국에 동시 세일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네 점포 주변에 차선 하나는 마비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얼마나 도달하기가 용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도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용이한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저기 그 수도권 지하철에 보면 3호선이 있어요. 3호선이 있는데 그게 일산 들어가는 선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화정역인가에서부터 여기 백성역인가? 여기 중간에 대곡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전철이 쓰죠. 내리는 사람도 거의 없고 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이 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김포로의 환승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게 환승선이 연결이 되는 순간서부터 이 역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주변이 거의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언젠가는 이쪽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은 여기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토지가 갖추고 있는 그 위치의 가치라는 거는 접근성이라는 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런 정보, 어떤 미래 어떤 그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합격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합격한 다음에. 어? 표정은 거의 전국 수성을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굴 표정은. 그 뭔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위치와 접근성에서 자, 지리학자인 허드의 지가이론은요. 부동산의 위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 가치의 바탕인 경제적 가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위치는 또 가까움, 이 접근성에 의존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셜 역시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가치라는 거예요? 위치의 가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를 말한다고 해놨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 상대적 비용이 있죠. 그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교통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용이라는 건요. 일정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하고 노력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합쳐진 게 무슨 비용?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 이런 광고 나온 거 아시죠? 여기에서 몇 분 거리? 5분 거리. 이 5분 거리는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직선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더라도 이거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5분 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이게 5분 이상인데 그럼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거리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광화문까지 몇 분? 45분 걸린다고 경기도 일원에다가 이렇게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광고하던 적이 있어요. 그죠? 이 45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에? 아니죠. 새벽 3시에 140 밟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거기서 직선거리 해봐요. 45분의 직선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몇 시에? 새벽 3시에. 차가 없을 때. 그때 신호 무시하고 140 밟고 오르면은 45분이면 떨어진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서울까지 출퇴근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통근 시간의 기준이 1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분양을 할 때. 지금이야 그 이상도 인정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통비용이라는 게요.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게 들어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틀린 거예요. 근접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접근성이라는 거는 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도달하기가 요기한 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식당 또는 마트가 이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출입구에서 바로 나가서 건널 수 있으면 좋은데 건널목이 없어요. 여기 위로 한 150m 올라가면은 여기 건널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무진장에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달하려면 우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도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대부분 뛰죠. 그렇죠? 그 어색한 몸집을 가지고 본인은 빨리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더디게 슬로우 비대로 움직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달리기 손 먼저 오래됐죠. 그래서 왜 아이들 왜 그 학교나 뭐 유치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꼭 학부모들이 뛰죠. 그러면 아빠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때 한 30m 지나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쏠리죠. 마음은 앞서가는데 다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20m, 30m 남겨놓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구르다시피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뭐가 좋으면?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접근의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그러면 살기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5분 거리에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접근의 대상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얘가 만약에 일반적인 편익시설과 같이 있으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가겠는데 위험이라든가 혐오시설과 같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접근의 정도예요.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 안에 왜 상가주택 있죠. 그 다음에 버스 종점 옆에 주택 있죠. 또 철길 옆에 주택 있죠. 예. 그 다음에 드물게 어떻게 얘기하는 분이냐면 여학교 주변에 주택 있죠. 거기도 시끄럽대요. 여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쉬는 시간마다 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비명을 왜 지르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죠? 뭐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이면 난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접근의 정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편익시설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가 안의 주택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거리와 접근성이에요.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근접성과 접근성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 거리와 접근성 관계가 주로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해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게 되면 파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파킹하고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 가만히 가보시면은 마트의 매장 면적의 공간보다 주차 공간의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손님을 우리가 모집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게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일주일치 뭐 이렇게 사갖고 와야 되는데 짐이 많잖아요. 그거를 150m 정도를 걸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마트 또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경우. 그래서 마트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꼭 필수적이에요. 주차 공간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도권에 이 마트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한번 구경을 가봤어요. 어떤가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이 점포의 공간 대비 주차 공간이 무진장에 넓은 거예요. 외국계 브랜드인데. 그래서 왜 얘들은 이렇게 주차 공간을 넓게 했을까? 그때 차도 얼마 없을 때였는데. 근데 불과 한 몇 년 안 돼서 주차장이 꽉 차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쇼핑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트렌드가 그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용도와 접근성이에요.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매 상점 있죠? 소매 상점은 뭐를 중시해요? 접근성 중시해요.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어요. 지하에도 1층에도 2층에도 마트가 있어요. 그죠? 우린 주로 어디 이용하겠어요? 주로 1층 이용한다고요. 고객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움직임을 최소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거나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우리나라에 까르땡이라고 하는 마트 브랜드가 한번 입점을 한 적이 있어요. 얘네가 들어왔다가 5년 철수했어요. 철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얘네 나라에서의 소비 패턴과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이 틀린 거예요. 얘네는 그때 1층에다가 식료품 매장을 만들었어요. 식료품 매장을.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식료품 매장이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얘네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면. 근데 얘네는 중간에 내려가다가 이걸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 한 번 더 보고 하나 더 사라 이렇게 유도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상당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무진장하게. 특히 한 오후쯤 돼갖고 아이들이 돌아오거나 이 바깥 양반이 돌아올 때 되면 그 전에 뭔가 계획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한 바퀴 돌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철수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특정한 도시에 이 브랜드가 있다가 또 이렇게 가는 브랜드가 그대로 이 점포로 인수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을 바꿀 줄 알았어요. 이걸 안 바꾸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개점을 해가지고 또 한번 구경 가봤어요. 어떤가. 똑같이 한 바퀴를 돌도록 돼 있더라고요. 좀 쉽지 않겠구나. 결국 철수했어요. 쟤들도. 현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용도와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접근성 중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도서관 있죠? 도서관 접근성 중시해야 안 해요? 접근성 중시 안 해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남산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어디 있다고요? 남산에 있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여기 있죠? 걔들도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누가 가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접근성을 중시하는 업종이 뭐겠어요? 소매상점이에요. 소매상점.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에서는 자,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밑에 보면 환경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은요,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벌판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나무가.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로 가야 돼요.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나무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던 길을 죽어라고 또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나무도 따라서 뛴다 안 뛴다? 안 뛰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벼락이 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얘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해져 있는 자연 환경이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바이라는 도시 아시죠? 요즘 세계적으로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도 사막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그 사막에 그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연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로 시작되는 건설사가 있었어요. 얘네가 리비아서부터 해가지고 대수로 공사 있죠. 예, 물을 끌어갖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끌어대는 거죠. 예, 그러면은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이용과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치나 투자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게 자연 환경도 있고 무슨 환경? 인문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 6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박스에 보면 자연 환경이 있고 무슨 환경이 있어요? 인문 환경이 있죠.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예전에 10회 이전 있죠. 10회 이전에 2번 나오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항목을 굳이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참고하셔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성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출제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오기 한 번쯤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얘네가 그 앞에서 뭐 부동산 활동 뭐 얘기할 때 간단히 묶어서 나오는 경우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 있죠. 자연 특성.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가 총론인데 그래서 총론에서는 뭐를 중시하시면 되냐면 아까 지난주에 했던 개념하고 분류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 특성이 있죠. 얘네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서 세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를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용은 아주 쉽게 줘요. 그죠?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4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1번에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죠. 근데 첫 번째 지문이 토지 이용을 뭐 한대요? 집약화시킨다. 그럼 뭐겠어요? 집약적 토지 이용. 부증성이에요. 아까 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통상 1분 안에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나중에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론 읽어보고 한번 뒤에서 문장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애들 있죠. 걔들은 문제에도 잘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문제로 계속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7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강론에서 제일 먼저 이제 경제론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해보시는 거죠.